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다 아는 얼굴들이라 인사할 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유해는 처음인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테니까 OT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진짜 기본반 수업할 때가 제일 좋아요. 무슨 드립을 쳐도 다 웃고 애들 표정 항상 밝고 나는 반드시 붙고야 말겠다는 이 희망찬 애들이지만 그 유해반 수업하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표정이 이게 움직이지 마.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진짜 많이 힘들고 유해 1기가 끝나면 한 해 강의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유해가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근데 3차는 더 힘들어요. 4차는 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활기차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작을 하면 뭐 제 소개를 할 게 있나요? 요즘 여러분 뭐 알겠지만 물 올랐습니다. 요즘 제가 봐도 요즘 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우리 2차 잘 찍잖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뭐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딴 건 할 얘기 없고 다 얼굴 아시는 분이겠지만 인강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에는 카페 자료를 그 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료 수정하거나 오타 같은 거 있으면 수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정인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카페 있습니다. 여기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있으면 가입하셔갖고 유해 수업하고 나면 여기 재무회계 연습 학습 자료 있어요. 여기 올릴 거거든요. 우리가 몇 시간 퀴즈를 거의 볼 거기 때문에 올릴 거니까 여기 가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유해 1기 이제 나오는데 우리 기출 분석을 잠깐 해볼 건데 뭐 심심하니까 회계사 세무사 다 볼까요? 자 보시면 이거 회계사 기출 문제거든요. 진짜 회계사 요즘 2차 문제 보면 미쳤어요. 우리 옛날에도 풀어봤지만 1번 유형자산이거든요. 우리 잘하잖아. 유형자산 전문가잖아. 보시면 뭐 별거 다 있고 복구 충당 부채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그런데 넘겨보면 정말 끝없이 물어보거든요. 중간에 바뀌고 손상하고 복구 충당 부채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솔직히 저도 이거 여기까지 푸는데 시간 꽤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중급회계 원이 나오면 일단 계산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 유해생 등록하면 어려운 문제를 처음 보는 주제를 내가 미리 공부해서 빨리 풀겠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동목은 계산 복잡한 걸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동목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진짜 이런 말 그렇지만 회계사 2차 문제 지렸어요. 이거 문제 이번에 주당이 나왔거든요. 우리도 주당이 이번에 나왔었지만 근데 보면 요상한 게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환 우선주인데 천주가 있는데 나중에 무조건 위무로 보통주로 전환돼. 무조건 보통주로 전환된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전환 우선주인데 나중에 무조건 보통주로 전환되게 돼 있는 건요. 기본 가중평균 유통보통주 시세에 들어가요. 희석엔 안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공통자료거든. 그래서 그걸 모르면 어차피 물음 1번, 2번이 다 틀려요. 그래서 회계사 같은 경우엔 지엽적인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안 그랬지만 작년에 주식기준 보상거래도 지엽적인 4개가 얘기가 2개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유예 때는 지엽적인 얘기도 당연히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면 회계사 같은 경우엔 수익을 진짜 낼 건 다 냈거든요. 낼 걸 다 내서 수익이 뭐가 나왔냐면 어디 보자. 수익 이거 계약원가 나왔거든요. 계약체결 증부원가랑 계약 이해원가 모든 책에 다 있는 거. 맨날 강의하면서 이거 너무 쉬워서 낼까 싶었는데 낼 게 없으니까 얘를 냈죠. 그리고 뒤에 보면 환불부채도 냈어요. 그 거래가격 3단계 거래가격에서 얘기하는 환불부채 이것도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낼 게 없어서 냈죠. 그래서 얘기하지만 결국 강사가 중요하다 그런 건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필터링하고 안 보고 그러시면 안 돼. 나온다고 했던 건 나온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회계사는 요즘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금융자산 2도 꽤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면 금융자산 2 문제가 있는데 금융자산 2 문제가 있는데 그 굉장히 잘 냈어요. 손실충당금 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요거 우리 오늘 배우겠지만 재무제표 표시공시 얘기가 나왔고 재무제표 표시공시에 나온 이 계약부채는 수취채권에 안 계약자산은 수취채권에 안 들어가죠. 그것까지 해서 문제를 냈다고요. 처음 보는 유형인데 문제를 진짜 잘 냈어요. 이런 건 대비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대비가 안 돼요. 그렇죠? 100% 아무리 강사가 100% 다 내용을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신기한 문제 출제자가 마음 먹고 내면
대비가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해 공부하면서 내가 시험장 가면 그 처음 보는 문제는 없게 하겠다. 100%다 준비해서. 그래도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가 있고 아는 문제가 있으면 아는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80% 정도 중요성을 가지지. 유예생 됐다고 처음 보는 지엽적인 주제만 파겠다 그러면 한 문제 맞출지 몰라도 여기서 실수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세무사 문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껐네. 올해 회계사 2차 문제 같은 경우에 현금흐름표가 진짜 파티였거든요. 중급회계에서도 현금흐름표가 나오고 중급회계 고급회계에서도 현금흐름표가 나왔는데 둘 다 진짜 클래스가 진짜 와 그랬다고요. 만약에 현금흐름표를 대충 공부하러 제꼈잖아요. 그럼 진짜 빵점 나와요. 그렇거든요. 우리도 나왔죠.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거 시험 볼 때 여러분 시험 볼 때 오전에 이런 얘기 되나? 오전에 골프장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오전에 골프장 있고 골프 오전에 치고 후다닥 와갖고 그 강평 작성해서 해설 영상 찍고 그랬거든요. 문제 푸는 데는 문제 간단해서 금방 했는데 시험 이게 골프 치는데 오전에 한 8월까지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되는 거야. 내가 나온다고 했는 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괜히 시험 3주 전부터 그냥 현금흐름표 주당이 꼭 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한 10홀쯤 요거 문제 받았거든요. 아이고 이거 보고 됐다 싶었어요. 됐다 웬걸.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채점해 봤더니 문제 1번에 물음 1번 틀렸다. 이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보다 꼼꼼히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틀리면 어떡해. 근데 분명히 틀린 사람도 있다고요. 있죠?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거 볼게요. 우리가 연습소에서 전환사채 이거 지금 기중에 일부 전환하고 나서 주당위까지 다 공부했는데 그런데도 요 정도도 못 풀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꼼꼼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꼼꼼이에요. 어려운 문제 풀고 문제 사이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제 정확히 읽고 실수 안 하는 게 유예생의 덕목이지. 야, 너 그 주제도 몰라? 이번에 다른 학원에서 이런 주제 얘기했는데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꼼꼼. 그래서 이것 틀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겐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문제 보고 진짜 화났어요. 주당이 사실 종업원 급여도 나올 게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1차에서 2차에서 세무사 같은 경우에 자산인식 상한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요거 나온다고 나왔어요. 다 맞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봐봐. X1년도는 손익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OCI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OCI 물어봤고 X2년도에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OCI 물어봤어요. 근데 둘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OCI 튼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진짜 본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동차 때는 아유 그래 다음부터 잘하자 그러지만 유예 때는 이거 확인하고 나면 발표할 때까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거지만 유예 끝날 때까지 지엽적이고 어려운 걸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아는 문제는 100% 완벽하게 실수 없이 풀겠다. 이게 우리 유예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뭐 있습니까? 현금흐름표 있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떤 단어는 싫다고 제끼고 그러면 안 돼. 현금흐름표 싫어하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그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공부했으면 솔직히 거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투자활동, 재무활동 우리 수업 때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투자활동,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 회계사 시험에 최근에 투자활동, 재무활동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못 맞춘다고 사실 다 배운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유예생쯤 되면 어떤 단어를 내가 제끼겠다. 여러분 안에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현금흐름표 너무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야 현금흐름표 나올 것 같아. 아우 나 너무 싫어요. 딴 거 맞출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다 해야 돼 다. 유예생인데 못하는 단어는 있으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천만 다행이게 올해는 현금흐름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내년에 손익계산서 개정된다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개정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개정 초안만 나오고 공개 초안만 나오고 기준서 공표가 아직 안 됐어요. 올해 말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책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혹시 조금 바뀌는 거 있을까봐 써놓긴 했지만 근데 현금 이제 내년에 보면 손익계산서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손익이 있으면 투자활동 손익 빼고 영화활동 손익 빼고 나머지는 다 투자활동 손익 빼고 재무활동 손익 빼고 나머지는 다 영업활동 손익이래. 영업손익이래. 그러면은 옛날에는 영업외 손익이었던 것도 영업손익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손익에 유형자산 처분손익 같은 것도 막 들어가. 그럼 현금흐름표 간접법 어떻게 할 건데요? 답답하죠. 그래서 근데 그건 아직 기준서가 어떻게 될 건지 얘기도 안 해놨다고요. 그래서 아마 현금흐름표가 내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올해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고급 회계는 이제 무조건 한 문, 회계사는 뭐 당연한 거고 세무사도 고급 회계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고급 회계. 저한테 그래서 회계사용 고급 회계 들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문제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요 정도면 이런 말 그렇지만 회계사라면 1차에 나와도 될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고급 회계를 아예 제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백지된 친구도 많다고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급 회계도 무조건 해야 돼요. 파상은 모르겠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고급 회계 할 거고요. 제가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고급 회계를 이때 해요. 그러니까 이때 할 거니까 잘 보시고 절대로 제끼는 단원 있으면 안 돼. 이제는 나 혼자.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요거 보지 말고 요거만 보시면 일단 유예생이니까 회계사든 세무사든 무조건 전범위 고르게 해야 돼. 뭐 하나를 제끼겠다. 회계사는 뭐 하나 제껴도 된대더라. 작년에 현금흐름표 진하게 나왔으니까 세무사인데 나 현금흐름표 안 하련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제 유예반 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1교시 때 2교시 때 회계원리 복습할 거예요. 2교시 때 이제 3교시 때 수익할 거고. 그럼 또 했던 얘기 하는 거 같고 윈도니 농담도 똑같은 거 같고 그렇다고요. 근데 분명히 그 중에 하나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말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면 돼. 그쵸? 괜히 완전 아는 내용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세법학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안 되고 고급 회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큰 사이즈의 문제를 정확히 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유예 때 어쩌면 동차 때 실수를 내가 한 과목에서 뭐 한 5개 했으면 유예 때는 실수를 1개만 할 수 있도록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되고. 자, 저희 집중반입니다. 재무회계 회계원리 리뷰부터 고급 회계까지 할 거고요. 128시간이라고 했지만 뭐 모르죠. 당연히 보강하겠죠. 당연히. 그 우리 보니까 우리 위에 재무회계를 나 깜짝 놀랐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이랑 1월 1일 아침에 수업을 잡아놨더라고요.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아침이랑 1월 1일 아침에 재무회계 수업 있더라고요. 저희 학원 팀장님한테 카톡했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애들이 나오겠습니까? 뭐 저도 못 나오겠네요. 막 이랬는데 여러분 이번에 웬간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다음날은 모르겠는데 1월 1일은 웬간하면 나와서 합시다. 빠지면 안 돼. 할 거고요. 기본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할 거고 여기 있는 거 다 풀 거야. 다 풀 거야. 겹치는 문제 빼고는 다 풀 거예요. 다 고급 회계 제외하고 풀 거고요. 그래서 초심자 가능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초심자가 지금 기본 강의 중급 회계 기본 들은 애를 얘기하는 초심자가 아니라 1차를 붙었는데 동차 때 1차 보고 나서 아예 공부를 안 했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쵸? 이게 완전 초심자라고 지금 기본 강의 끝난 애가 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제가 생각보다 이게 문제 진짜 많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핸드아웃도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처음 보는 문제는 있어도 처음 보는 주제는 없게 하겠다. 이 주제 목표예요. 그래서 다 할 거고 사실 회계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 진짜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에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어려워졌는데 중급 회계는 뭐 문제 사이즈가 커졌지 특별히 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급 회계까지는 회계사랑 세무사랑 거의 똑같이 할 거니까 빠지는 부분 없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히 유예 1기 때 몰랐는데 유예 2기 때 유예 3기 때 다른 학원 몰고 사봤더니 막 처음 부지 나왔대. 그러지 않도록 할 거니까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천천히 나갈 거고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원래는 몇 시간 봤었는데 몇 시간 보면 주제가 좀 그래서 한 단원 끝날 때마다 퀴즈 볼 거거든요. 뭐 당연 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유예 2기 3기 문제 섞어서 낼 거예요. 뭐 새로 문제를 만들면 올해 유예 2기 3기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작년 유예 2기 3기 문제에 대해서 실전 퀴즈 볼 거고요. 당연히 포근하면 카페에도 올릴 거고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채점하고 할 거니까 카페에 총평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인강 하시는 분도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 끝나고 나면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퀴즈 보는 날에는 퀴즈 보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답안지 내가 이렇게 보는 거 알잖아요. 동차 때도 그렇게 했고 그때 막 부끄러워서 막 빵점이라고 죄송합니다 써놓고 답안지 숨기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유예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점 나왔어도 보고 나 푼 과정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돼. 솔직히 진짜 우리 강사실에서 유예 1기하고 2기 끝나고 3기쯤 되잖아요. 그럼 채점하면서 저도 훈합쌤이랑 이런 얘기 한다고요. 누구는 붙을 것 같아. 그럼 진짜 붙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개선되는 걸 봐야지 저도
여러분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쵸? 그래서 유일기 때부터 카페하고 끝나고 나면 시험 보고 답안지 볼 거니까 첨삭이라는 게 뭐 제가 뭐 자세한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안 쓸 거라고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써야 된다 얘기할 거니까 같이 참여해서 좀 합시다.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수업은 못 오는데 이 카페 이거 문제만 좀 첨삭 따로 안 돼요. 그쵸?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점수 관리라는 게 별게 없고 그냥 제가 옛날에 혼자 그냥 받아갖고 혼자 제 마음속에 기록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순위를 매길까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나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게요. 그쵸?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카페 운영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자료 막 주고 할 테니까 그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뭐 퀴즈나 필기노트 이런 것들 다 카페에 있으니까 퀴즈는 보고 나면 카페에 그날 올릴 거니까 보시고 필기노트 인강에 제공 안 하고 카페에 하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문제 낸거 오타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데 인강에 올리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카페에 올릴 거고 혹시 퀴즈 봤는데 윤돈이가 얘기하는데 뭔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애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카페 가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 카페 보면 공부일기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다음 주쯤 한번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공부한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일기 비슷하게 쓰면 60일 성공하면 제가 상품 드리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할 거니까 혹시 유해생들도 관심 있으면 하시고 인스타 라이브 상담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고 이거는 뭐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내 얼굴 보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인강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나한테 상담하면 되는데 나 말고 합격자한테 두고 싶다고 해서 그 제 조교 지금 합격한 지 벌써 이제 2년 넘어가고 있는데 B&A 제일 큰 세무법인에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걔가 멘토링 서비스 따로 제공하고 있어요. 출석 체크도 하고 기상 체크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뭐 한대요. 뭐 많이 벌써 하더라고 2달째. 인원도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유료니까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돼요. 그쵸? 저는 뭐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따로 하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인강 보시는 분은 카페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입니다. 8판이고요. 당연히 새 책 사셔야 돼요. 작년 책 보면 추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유해생인데 책은 새로 사야겠지. 캘린더북 왜 개정 안 하냐고 그러는데 내년에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엔 개정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이거 보시면 되고 필기노트는 사실 제가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그냥 숫자 100원짜리로 예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필기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필기노트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재무회계 연습 8판 특징 할 얘기 없죠. 문제 많이 추가됐고요. 아시죠? 저는 그냥 하나 나오면 주제별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가 다른 학원 문제보다 문제가 큰 편이니까 같이 보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기출 반, 창작 반 하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우리 유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유해 1기 때는 당연히 이론 얘기하고 고급 주제 얘기하고 실전 연습은 사실 퀴즈 빼고는 거의 없고 유해 2기랑 유해 3기가 뭐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유해 2기랑 유해 3기는 모의고사지. 근데 유해 2기는 단원별로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내용을 다시 한번 요때 배운 거 정리하는 실점이 많아요. 그 어려운 주제도 좀 얘기를 요때 또 하고 근데 유해 3기 때는 진짜로 실전 연습할 거기 때문에 2기보다 3기가 문제가 좀 더 쉬워요. 3기는 실수 요소를 좀 많이 내는 거지 뭐 어려운 지엽적인 주제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 얘는 진짜 시험에 나올 걸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자, 혹시 여기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유해생은 우리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유해생들은 와서 들으면 아 재무회계 듣지 말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것 같거든.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유해 재무회계 수업의 목적이 뭡니까? 1기의 목적이 뭐예요? 분명히 내가 100개가 있으면 주제가 이 중에서 한 5개 모르는 거 있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꼭 5개 잘못 알고 있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다고요. 내가 100개 중에서 10개 모르는 걸 찾는 시간이지 새로운 걸 100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동창들은 뭐 했어? 그쵸?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아도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테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쭉 들어봅시다. 그쵸? 분명 오늘 하루에 한 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알아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주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푸는 걸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시간도 좀 드리고 하니까 문제를 뭐 미리 필요 오고 그럴 시간 없어요. 저한테 필수 문제 리스트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필수야.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해생분들은 유해 1기 필수고 2기 필수고 뭐 그렇습니다. 3기도 당연히 필수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 유해 때 논다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뭐 나만 설레이면 되는데 여러분까지 설레어가 난 유부남이니까 설레일 필요가 사실 없죠. 여러분 막 설레이면서 그냥 1월까지 스트레이트 놀아버린다고. 1월까지 스트레이트 놀자? 그럼 유해 1기를 왔다 안 왔다 그랬어요.
솔직히 뭐 인강에 밀려서 안 왔다고 했지만 그냥 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쯤 되고 2월 달쯤 되면 유예 1기가 끝나가는데 정리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1차를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자동으로 3차 예약이네? 은근히 1차를 다시 보는 친구도 있는데 왜요 왜? 그러면 지금 빨리 객관식분 가요. 그래서 1차 다시 볼 필요 없어요. 회계사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세무사는 의미가 없어요. 하시면 되고 3차생 3차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아니 학생으로 학생으로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 다 아내가 좋죠. 그 학생으로 근데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해. 와 근데 6차 했어요. 제가 학생을 밖에서 단둘이 만나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남학생 빼고는. 근데 5차 떨어졌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스타타워 지하 1층에서 커피 1시간 동안 마셨어요. 그래서 뭐 힘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3차 귀엽죠? 뭐 이러더라고요. 귀엽지. 그래서 내가 6차생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4차로 붙었지만. 4차는 근데 차라리 마음이 편해. 내 인생 어디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도 1차를 안 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데, 3차 진짜 힘들어요. 3차가 진짜 힘들거든? 걱정하지 말고, 일단 3차는 2월까지는 그냥 나 유예생이라고 생각하고, 유예 1기 과목들만 열심히 보시면 돼. 그쵸? 그리고 1기 딱 끝나면, 2기 욕심부리지 말고, 요거 하는 거예요. 요때 하는 거, 요때. 요때랑 GS 하면 돼. 3월 좀 늦은 것 같으면 뭐 2월 중순부터 하면 돼. 우리 한 1월 말까지는 2월 초까지는 유예생이다 생각하고 요거 집중해서 들으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재정학을 내가 완전 못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최종 영역만까지는 안 받더라도 GS 과정만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기 끝나고 딱 이거 1차 끝나면 3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3기 합류하면 돼. 그렇게 합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요거까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1차 떨어지면 진짜 사고나. 그러니까 이건 과감히 제끼고 요거 하시면 돼요. 나중에 3기 때 친구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시면 되고 NC생 회계학 1차 40점 이상이면 이 수업을 듣는 거고 내가 진짜 기본 강의 한 번 들었다. 작년에 꽈락 났다. 그러면 심화 2차 강의를 듣고 싶어도 요 강의가 아니라 심화 강의를 들으셔야지 이 강의 들으면 안 돼. 저번에 어떤 분이 화내더라고요. 자, 기본 강의 듣고 이거 유예 1기 듣는데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왜 자꾸 화를 내냐고. 얘네들한테 화를 내도 돼요. 근데 학생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차 그래도 NC생인데 1차 회계학이 좀 어느 정도 점수 나왔다. 이런 분들은 요걸 들을 수 있지만 아니면 심화반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자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3가지만 할게요. 이제 꼰대가 돼갖고 자꾸 잔소리예요. 첫 번째 겸손하자인데 분명히 유예생 되면 어깨뽕이 들어가면 생각이 많아져갖고 나오지 말까? 혼자 할까? 이건 인강으로 들을까? 이거는 그냥 혼자 문제 풀까?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장수생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장수생 출신이었긴 하지만 옛날에 저희 고시반에 전설의 10차생 있었거든요.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글씨도 못 쓸 것 같죠?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만나면 개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 모든 계정의 세법의 역사를 다 알아. 진짜 같이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없어. 뭐 강사 개인 사생활부터 모든 걸 다 알아. 이게 어떻게 생겨서 기준서가 나오고 그때 막 누구랑 싸웠고 막 이런 얘기 막 신기해. 아니 이 형이 왜 떠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모의고사 보면 한 문제도 못 풀어. 진짜로요. 그쵸? 그리고 가만히 들어오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쵸? 의외로 저도 4차 했지만 4차 때 기본 강의 여러분 보고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본 강의 한번 다시 들었거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해서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더라고. 나도 강사 되고 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걸 깨달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다 듣는 거예요. 오늘 유예 왔는데 한 개라도 내가 모르는 거 찾았대. 그럼 목표 달성이야. 그쵸?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두 번째로 여러분 유예 처음인 분들은 유예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으려면 많고 공부를 또 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시간이 남지 않아. 근데 이게 정해진 시간 없고 또 유예 1기 끝나봐. 유예 1기 끝나고 나면 2월부터 우리 8월까지인가는 학원 안 와도 돼.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나보고 막 재무 얘기는 강풍 듣지 말라고 그래 막.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막 한없이 늘어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무너지면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 신기하죠? 잘하는 애들은 할 게 많아갖고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내가 볼 때 노는 애들은 뭐 여유가 있어 막 이런다고요. 이게 성실해야 돼요. 성실. 이게 규칙적으로 유예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뭐 요즘에 타이머치 같은 거 필요 없지만 핸드폰으로 진짜 앉아서 공부한 시간 한번 매일 기록해봐. 생각보다 일주일에 40시간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40시간이 뭐야. 그 가짜 유해생들은 10시간 안 되는 애들도 많아. 여기 있었잖아. 해보면 10시간도 가만히 하루 종일 분명히 여기 독서실에 있었는데 진짜 앉아서 공부한 시간 재봤더니 제가 옛날에 3차 때 10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합격하길 바래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앉아있는 시간도 다 재보고, 이런 말 그렇지만 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분명히 우리 지금 눈 다 초롱초롱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안 나와. 복도에서 만나. 왜 안 나오니 선생님? 인강이 너무 밀려서 그런다고요. 다 그런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만 결국에 그냥 공부 안 해서 밀린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신기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유해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시간표대로 나오는 거야. 유해 일기만큼은 그 우리 학원 시간표대로 나와서 다 듣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유해 성공은 언제 결정나요? 유해 성공은 언제 결정날까? 유해 성공은 지금부터잖아요. 지금 11월부터 언제 결정날까요? 에? 11월부터 1월까지 보통 결정이 나요. 요때 잘해야 돼, 요때. 요때 못하면, 요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어차피 남들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력이 잘 안 올라. 그래서 무조건 11월부터 유해 1기 끝날 때까지는 학원에서 그냥 규칙적으로 있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기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가고 뭐 그럴 게 없어요. 그쵸? 제일 중요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유해 1기 때 대충 듣잖아? 절반 정도 안 들었어. 그럼 날렸어. 그럼 유해 2기 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학원 다 끊어. 왔어. 뭘 사봐. 재고자산이야. 아싸, 할 수 있다. 공부하고 와.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왜 이러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재고자산이랑 무형자산이랑 투자부동산이야. 범위가 맞은데? 미처 다 보지도 못했어. 시험 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털려. 점수 봤더니 저 밑에 있어. 그럼 이게 그 다음 주쯤 어떻게 돼? 제가 너무 바빠갖고 문제만 받아갑니다 이런다고요. 진짜야. 100%예요. 문제 받아간다고요. 문제 받아가 놔. 안 풀어. 그 다음 주쯤 되잖아요. 문제도 안 받아가요. 제가 그런 친구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할 게 없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이런 말 그렇지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유해 다 날리고 동차 때 유해생인데 와서 동차 강의 듣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뭐 한 거냐고 그동안. 동차생이 똑같이 시작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1월부터 1월까지 무조건 전출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진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보면 가짜 수험생들 너무 많아. 학원은 하루 종일 와 있는데 저기 맨날 복도에서 만나고, 저기 도시락방에서 만나고, 저기 컴퓨터 보는 데서 만나고. 그쵸? 독서실 가서 앉아있는 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독서실 가서 앉아있으면 또 딴 거 하고 있고 많다고요. 왔으면 진짜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오케이 5시간은 돼야 돼요. 수업 듣는 거 말고. 하루에 연습 수업 문제 3개도 안 풀면서 무슨 2차생이래. 무슨 유해생이고. 그럼 나중에 내년 5월쯤 되면 동차생한테 털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쵸? 세법학 지금 유예하면 세워 먹을 것 같지? 세우에게 씹어 먹을 것 같지? 한 5년쯤 해야 씹어 먹을 수 있어서요. 근데 그 전에 못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OT 해봤고요. 우리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 싫겠지만 다시 한번 회계 원리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분들 있어요. 3차까지 했는데 4차까지 했는데 자기 회계 너무 실력 점수 안 나온다고 회계 원리부터 다시 듣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어요. 그럼 안 되니까 회계 원리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1시간만 복습해 봅시다. 이거는 공무원 책인데 회계 원리니까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한 번만 그냥 듣고 내가 혹시 못하는 게 모르는 게 있었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요. 우리 재무제표를 1년에 보통 한 번만 만들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무제표를 이렇게 회계 기간을 나누잖아. 그래서 이걸 회계 기간이라고 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보고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X1년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X2년 2월 달쯤에 X1년 재무제표를 공시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죠. 회계 기간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 기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봐도 되나요?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싫은가요? 회계 기간을 나누는 이유가 뭐죠? 재무 성과를 잘 비교하려고. 오빠 얼마 벌었어? 나 20억. 연봉 20억이야?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럼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무 성과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회계기간 보고기간 나누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1월 1일 뭐라 그래? 1월 1일 기초라고도 하지만 보고기간 개시일이라고 하고요. 12월 30일 뭐라 그래?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고요. 요 날을 뭐라고 그래?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라고 하지. 괜찮을까? 요 사이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요 사이를 뭐라고 그래? 결산한다고 하잖아요. 결산 맞아. 그쵸? 요때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뭐라고 그래요? 보고기간 후 사건. 괜찮죠?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제가 이번에도 잘 맞춰갖고 잘 해드릴게. 자,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진짜 없어요. 저 잘하거든요. 여기까지요. 합격생 한 명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공무원 저 노량진에서 공무원 9급 세무직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떨어졌다고요. 뭐 일이 있어갖고 학원 왔다 안 왔다 그래갖고 좀 떨어졌다고요. 근데 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회계사 기본반 설명하는데 인사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 보러 오는 줄 알고 그래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1층 커피빈에서 얘기하고 그래 덕담도 하고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래 열심히 해라. 이 덕담 충분히 하고 이제 갈 때가 돼서 가 그랬다고요. 노량진 가 이랬다고요. 아니에요. 저 선생님 여기 세무 살려고 왔어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던지 그랬다고요. 근데 열심히 해갖고 그 다음에 1차 붙더니 이번에 붙었거든요. 아시죠? 민철이라고? 모르나? 키 큰 애 있어요. 붙었거든요. 그쵸?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잘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요 회계기간 중에 뭐 하지? 기업들이? 거래를 하죠? 거래를 식별해서 뭐예요? 분계. 회계 처리하죠? 회계 처리만 쭉 나열한 장부를 뭐라고 그래요? 분계장이라고 하죠? 그럼 회사 장부로 분계장만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뭡니까? 분계장만 봐서는 이 회사가 특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이 얼마인지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의 총액이 얼마인지 알기가 너무 힘들지. 그래서 뭘 해요? 계정별로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기한다고 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중요해. 각 계정별로 따로 모아놓은 장부를 총 계정 원장이라고 그러고 계정별 장부를 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정 원장. 계정 원장을 쌈마이로 뭐라고 그래요? 티계정 그리는 게 전기예요. 그 중에는 요거만 해. 그러다 12월 30일이 되면 거래 멈춰, 분계 멈춰, 전기 멈춰 해서 뭐해? 각 자산부채 자본 T계정의 잔액과 수익과 비용 T계정의 총액을 모아서 시산표를 작성하죠. 근데 그걸 무슨 시산표라고 그래? 수정전 시산표라고 그래요. 수정전 시산표는 일반적으로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다 보니까 뭐 해줘야 돼? 그 유명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지. 결산 수정 분계? 그럼 결산 수정 분계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뭐 있어요? 현금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는 걸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고요. 회사가 오류를 저질렀대.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그럼 결산 수정 분계까지 작성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와요. 차분하게 들으시면 돼. 회계 원리 다시 볼 필요 없고. 수정 후 시산표. 그럼 수정 후 시산표를 찢으면 뭐가 나와? BS와 IS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나? 아니지. 뭐 해줘야 돼? 자산과 부채의 기말 잔액들은 다음 연도 기초로 보내줘야 되고, 수익과 비용은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장부의 마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 중요하죠. 장부의 마감. 그래서 1년 동안 요 사이클에 따라 회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고 그래?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죠. 뭐 우리 시험에 회계 순환 과정을 물어보진 않지만 여기서 하나씩 주의사항들을 다시 볼게요. 이거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거래 있어요. 거래를 보면 회계적 거래가 있고 회계적 거래가 아닌 게 있다. 거래에서 회계적 거래랑 회계적 거래가 아닌 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끝나고 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라. 이게 번호표 좀 나눠줄 테니까 1번 전화번호 1번 해가지고 저기 안 오면 전화한다. 회계적 거래랑 회계적 거래가 아닌 거의 차이가 뭐예요? 회계적 거래는 장부에 기록하는 걸 회계적 거래, 그냥 회계에서 거래라고 그러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걸 회계적 거래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계적 거래는 우리가 흔히 회계에서 거래라고 얘기하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걸 거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수익할 거지만 수익에서 보면 단순 계약서 쓴 날 있어요. 지금 1월 2일인데 5월 1일 날 돈을 받고 3월 1일 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겠대. 그걸 1월 3일날 계약했대. 계약서 쓴 날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계약서 쓴 날 회계 처리 안 하지. 그럼 계약서 쓴 날 회계 처리 왜 안 해? 계약서 단순히 계약서 작성은 회계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회계적 거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뭐?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자산 부채의 변동이 있어야 돼. 자산이 뭐예요? 권리. 부채가 뭐예요? 의무. 권리나 의무에 변동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단순 계약서 쓴 날은 그 자체로 권리나 의무, 자산이나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 상태 변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리고 뭐 있어? 요 변동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괜찮을까? 그래서 요 두 개가 만족돼야지 회계적 거래로 봐서 장부에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뒤에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단순히 계약한 거는 회계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아실 거고요. 여기까지. 분계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분계는 정말 할 얘기가 없고 전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전기 좀 중요해. 잠깐 볼게요. 전기 어딨어? 자, 전기.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 보니까 불편해요. 저기요. 낯가리게 되고. 자, 몇 개만 좀 해볼 건데. 자, X0년 말에 이런 회계 처리가 있었대요. 그냥 보면 돼. 현금 100원, 여기 자본금 100원 출자한 거죠. 그러고 나서 X1년 중에 거래를 봤더니 용역 제공 기업이었나봐. 현금 매출이 100원 있었대요. 여기 매출 100원 올 거고요. 어머, 돈을 또 빌렸대. 차입금을. 그럼 현금 100원, 여기 차입금 100원 올 거예요. 다른 거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종업원 급여를 줬대요. 현금 50원 나가고요. 급여 50원 있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이거 분계장이잖아. 그 분계장만 작성하면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의 잔액이나 특정 시점의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총액을 모르기 때문에 T계정을 그려. 그 T계정을 뭐라고 그런다고? 계정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회계사시험에 뭐 나왔어? 계정원장의 차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그냥 T계정의 차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의 T계정을 그려보면 알지?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T계정을 보면 기초랑 증가는 차변의 원래 자리에, 부채나 감소는 어디? 대변에. 그쵸? 뭐 한번 옮겨 적어 볼까요? 기초에 현금 얼마 있었어요? 100원 있었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 봐. 올해 현금이 100원 증가했어. 요날. 여기 뭐라고 써? 반대쪽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써요. 그래서 항상 T계정에 옮겨 적을 때 정확히 하면 현금이 증가하니까 현금의 T계정상에 차변에 쓰지만 이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에 쓴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자. 현금이 또 왜 증가했어? 그 다음에 봤더니 차입금 때문에 증가했지? 여기까지요? 현금이 감소했어. 왜 감소했어? 급여 때문에 감소했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T계정을 보고 읽어보면 이 매출 100원이야. 이게 뭐 한 거예요? 현금이 늘었는데 이유가 매출 때문이죠? 그럼 봐봐. 이거 여기 왜 현금 왔어? 차입금인데. 부담돼. 저기 여러분 우리 동차 때 저 막 주식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반토막 났어요. 자, 볼게요. 훈협이도 저 따라갔다 반토막 났죠. 큰일 났네. 결혼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현금이 늘었지? 이유가 뭐 때문이야? 차입금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T계정 이거 못 읽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 그냥 나온 김에 한번 해보고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럼 우리 부채 뭐 있었어요? 차입금 있었지? 그럼 요것도 T계정에 옮겨줘 보자. 요 T계정에 옮겨주면 부채의 기초 증가는 여기, 감소는 차변에. 그럼 여기 얼마 와요? 부채 기초는 없고 증가한 게 100원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현금이라고 쓰겠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또 해볼까? 자본금. 그럼 자본금은 자본 항목이니까 대변 항목이니까 여기 와야 돼. 그럼 얘도 기초에 자본금 얼마 있었어요? 100원 있었죠? 증가하면 여기 써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고 다 써보자. 매출은 수익이잖아. 수익은 증가 감소야 발생 취소야? 수익은 발생 취소지? 그럼 수익이 올해 100원 발생했잖아. 여기 모아야 돼요. 현금 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급여 볼게요. 급여 보시면 비용은 여기 써야겠지. 차변 항목이니까 여기 오고 여기 또 뭐가 와? 현금 올 거예요. 요 과정을
전기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잘하나 한번 확인해보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공무원 시험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요거 보면 읽을 수 있겠어?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지. 만약에 나온다. 아, 공무원 시험 문제 왜 공무원 시험 문제 갖고 와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회계원리 지금 1시간 동안 총 압축해서 복습해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보시면 일자가 다 나와 있잖아. 그럼 5월 1일 날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현금 T 계정을 봤더니 5월 1일 날 10만 원 있었어. 그럼 현금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했지. 여기 소모품비 봤더니 5월 1일 날 10만 원 돼 있대. 그럼 5월 1일 날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현금이 감소하고 소모품이 10만 원 발생한 거 아니야? 비용 자리니까 차변에 기록했으면 증가잖아? 그럼 요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5월 1일 날 거래를 보면 현금이 10만 원 감소하면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구나. 요거 알 수 있겠지? 자, 12월 30일 날 봐봐. 12월 30일 날은 뭐 있어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지? 여기 소모품비가 감소했죠? 요거 무슨 거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소모품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 소모품비는 발생한 거야, 취소한 거야? 취소. 그럼 12월 31일 날 뭐 있었던 거예요? 소모품비가 얼마? 2만 원만큼 취소되면서 여기 소모품으로 얼마 있었던 거예요? 2만 원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소모품 산 다음에 다 비용 처리한 다음에 기말에 소모품 안 쓴 게 2만 원 있어갖고 2만 원만큼 비용 취소한 거라고요.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혹가다 현금 흐름표에서는 T 계정을 주거나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T 계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은근히 잘 못 읽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봤고요. 하나만 더 해보자. 심심하니까. 자, 나 봐봐. 현금 T 계정 이렇게 나와있다. 보고 있어요? 학생, 이거 돈 빌린 거야, 돈 갚은 거야? 잘했어요. 빌린 거죠? 왜냐면 현금의 T 계정에 이쪽이니까 증가인데 이유가 뭐 때문이야? 차입금 때문이야. 그럼 이거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현금이 증가했는데 돈을 빌렸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돈 번 거지? 현금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용역수익이니까. 그럼 이거 보고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 1월 15일 날 현금 7만 원 들어오면서 이쪽에 용역수익 7만 원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1월 30일 날 미지급급이요? 요거 회계 처리 어떤 회계 처리 했었던 거예요? 현금이 나가면서 이쪽에 모은 거예요? 미지급급이요? 2만 원? 없어진 게 되겠지. 괜찮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T 계정 여기까지는 봐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 중요해. 그럼 조금만 봅시다. 그래서 기중에는 여기까지 한다고. 기중에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12월 30일이 돼. 12월 30일 24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래 멈춰? 분계 멈춰? 전기? 멈춰? 그럼 여기 뭐가 오게 돼요? 현금에 12월 30일 잔액으로 250원 오게 되고요. 차입금에 12월 30일 잔액으로 100원 오게 되고요. 자본금에 잔액으로 100원 오게 되고요. 매출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총액으로 100원 오게 되고요. 급여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액으로 얼마와? 50원 올 거야. 이렇게 멈춰서 총액이랑 잔액을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산표 그려야 된다며. 그럼 여기 그려봅시다. 그 회계사 쪽은 시산표로 현금 흐름 쪽을 물어보거나 고급 회계에서 시산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우리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고급 회가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시산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산표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하면 여기 뭐가 와요? 현금 250원 오죠? 그 다음에 여기 차입금 얼마 와요? 나 회계원리 때 맨날 물어보는 거 있는데 후배가 물어본다고. 후배가 물어봐. 어머 언니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은 차변 항목인데 여기 잔액 왜 대변에 있어요? 라고 후배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요? 야 분계장 봐. 분계장 봐면 현금 원래 여기 있어. 근데 지금 대차로 보여준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시산표 상으로 시산표 작성할 때는 현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차변에. 왜 그래? 분계장에 원래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이거 부호부터 방향부터 헷갈리는 애들 있어요. 차입금 마찬가지야. 차입금 대변 항목인데 왜 차변에 들어가 있어요?
분계장으로는 대변에 있지. 근데 대차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잔액을 여기 쓴 것뿐이지 실제로 시산표상으로도 차입금은 부채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대변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와 있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자본금 얼마 나와? 100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로 똑같은 논리니까 매출로 100원 나올 거고요. 여기 급여로 50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내 다음 시간에 번호표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이렇게 번호표를 꽂으시고요. 그쵸?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중요해. 이거 몰라갖고 자기 기초 안 돼 있다고 또 회계원리부터 다시 듣겠다는 3차생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거 들으면 돼. 그리고 혹시나 2차나 3차, 2차나 뭐 떨어졌다고 뭐 고개 숙이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열심히 했으면 뭐 내 잘못인가? 이거 운이 나빴던 거지. 나중에 붙어서 보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합격해서 열심히 엄마한테 보답했다가 얼마 전에 대판 싸웠어요. 엄마 너무 말하시더라고요. 자, 돌아와서 아니 엄마 생일날 디즈니랜드 갔다 엄마 엄청 삐진 거 있죠. 근데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돌아와서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요?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시산표 보면 차대 합계가 일치해야 돼. 자 여기까지 했고요. 시산표의 특징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걸 무슨 시산표라고 그래? 이걸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죠. 그럼 수정전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얘는 아직 이게 안 돼 있어. 결산 수정 분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우리? 결산 수정 분계를 해서 수정 후 시산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결산 수정 분계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시다. 돈을 빌렸는데 이 차입금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해서 이자 비용이 한 20원 나왔다고 하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했어? X1년 말에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0원 쓰고 여기 차입금 20원 이렇게 오겠지? 요게 뭐예요? 결산 수정 분계.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를 보면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도 있고 오류 수정도 있는데 이거만 보면 결산 수정 분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사실은 12월 30일 끝나고 그 다음 연도에 재무제표 공표되기 전까지 결산 과정에서 하는 거지. 하지만 회계 처리 일자는 어떻게 돼? 일자는 항상 기말 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죠. 왜냐면 기말에 끊어야 되는 거니까. 결산 수정 분계,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는 결산 수정 분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는 결산 수정 분계의 가장 큰 특징.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데 귀찮아서 기말에 한 번만 하는 거지. 매 순간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차피 재무제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번만 만들 거라고요. 자면 안 된다. 그쵸? 자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진짜 요즘엔 늙었나 봐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잠을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내 수업을 안 들어? 나쁜 막 이랬지만 요즘엔 진짜 늙었나 봐요. 근데 진짜 내 딸 같고 막 그래요. 아들 같고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안 들어가고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깨우는 거니까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괜찮을까? 여기 위에 반에서 나까지 쳐지면 우리 다 같이 쳐져 있는 거. 그쵸? 저도 오늘 많이 그래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상 기말에 한 번만 회계 처리하는 거야. 재무제표를 한 번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산 수정 분계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유형자산 감가상각 있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엔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상 기말에 한 번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기준에 처분하거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처분하거나 금융부채를 중간에 기준에 상환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회계 처리가 뭐야? 감가상각이고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은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기초부터 처분까지 발생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할 거지? 왜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매 순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편의상 안 했을 뿐이지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해줘야 돼. 봐봐. 복구충당부채 변경. 이번에 회계사 1차 시험에 2차 시험에 나왔지만 기말에 복구충당부채가 변경됐대. 근데 후배가 물어봐. 어차피 기말에 결산수정분계로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도 잡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도 잡을 거니까 그냥 기말에 변경됐으니까 이걸로 처음부터 계산하면 안 되니?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시점이 달라. 기초 시점부터 복구충당부채에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상 기말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기말에 복구충당부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하면 안 돼. 시점이 달라. 항상 얘네들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변경된 걸 반영해 줘야 돼요.
이거 결산수정분기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당연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옛날에 우리 전설의 문제 있거든. 무형자산 개발비였는데 X 3년 말에 손상이 일어났대. 그래서 자녀 내용의 수가 2년으로 바뀌었대. 그 옛날에 1차 시험에 기출됐을 때 2011년 세무사 1차 문제인데 그거 옛날에 기출됐을 때 기말의 손상 때문에 자녀 내용의 수가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X 3년 초로 돌아가서 X 3년도에 4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니. 그때 X 애들이 많이 물어봤다고요. 그럼 그 논리가 뭐가 틀렸어요? 감가상각은 1월 1일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고 손상은 언제 일어났어? 기말에 일어났으니까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걸 손상되고 나서 내용의 수가 바뀐 걸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수정하면 어떡해. 아시겠어요? 그것도 다 결산수정분계에 정리해서 나온 거고. 하나 더. 회계사 시험은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았지? 그래서 결산수정분계 의미가 뭔지 봤고 결산수정분계를 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수정 후 시산표를 그리면 물론 여기 이것 때문에 요거 회계 처리 때문에 손익계산 T계정 하나 못 생겨. T계정으로 이자 비용이 하나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 20원 오고 비용 20원 오고 차 입금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었어요. 쓸 거고요. 기말이니까 이자 비용 총액이 20원 있어야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차입금도 어떻게 수정돼? 차입금이 이자 비용 때문에 20원 늘었지.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로 바뀌어요? 120원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그려보면 현금 250원 오고요. 차입금은 120원 오고요. 자본금 100원 오고요. 매출 100원 오고요. 아이고 팔 아파. 급여 50원 오고요. 이자 비용을 얼마와 20원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럼 수정 후 시산표랑 수정 전 시산표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결산수정분계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현금흐름 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보통 시산표를 주면 수정 후 시산표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아니 선생님 공무원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좀 그러네. 나도 알아요. 근데 한번 보자고. 자 보시면 뒤에 있거든요, 문제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잘라오긴 좀 그래서 이거 봐봐. 이 문제 봐봐. 이 문제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위에 수정 전 시산표라고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물론 여기 숫자가 없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해보자. 1,000원이야. 퀴즈. 이게 수정 전 시산표일 때랑 수정 후 시산표일 때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죠. 수정 전 시산표면 여기 지금 뭐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 결산수정분계해야 되는 올해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여기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매출채권과 관련해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이 있대. 쓰기도 좀 그런데 손실충당금이 얼마 있대. 근데 수정전 시산표래. 그럼 이거 수정 후 시산표에서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기말에 기대신용손실 다시 계산해보면 당연히 다른 금액이 나올 테니까. 수정전 시산표에서 재고예산 평가충당금이 있었대. 뭐 이자 비용과 관련된 미지급금이 있었대.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수정해야 돼. 왜냐면 수정전 시산표에는 아직 올해 결산수정분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괜찮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세무사는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흐름표에서 이렇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고, 연결회계에서 수정전 시산표를 주는 경우나 수정 후 시산표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산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안 들으면 또 나중에 얘기를 안 해요. 지금 1시간 동안 회계 원리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응축해서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까지 봤고요. 안 끝났어.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시산표를 만들었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100원 있었다고 할게요. 그냥 미안해요. 그럼 현금을 350원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수정 후 시산표에 차입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매출, 현금, 급여, 이자 이렇게 있었어요. 대찬 당연히 맞을 거 아니야. 자, 퀴즈.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이익잉여금은 100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사실 이걸 이제 찢어봅시다. 그럼 수정 후 시산표를 찢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바꾸니까 찢어보면 여기 현금 얼마 와요? 350원. 여기 차입금 얼마 와요? 120원. 여기
자본금 100원 올 거고요. 여기 이익력 얼마 와요? 100원 와요. 어머, 대차가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 얼마 있어요? 100원. 여기 급여 얼마 있어요? 50원. 여기 이자 비용 얼마 있어요? 20원. 어머, 대차가 안 맞아. 그럼 대차가 왜 안 맞아? 당기손익 때문에 안 맞죠? 올해 당기손익이 30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익잉여금의 정의가 뭡니까? 당기손익 누적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배당 빼면 이게 기말에 어디 가야 돼? 이익잉여금에 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기말 이익잉여금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산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산표의 특징 세 가지? 두 가지라고 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차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시산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올해 당기손익이 반영된 금액이에요? 반영 안 된 금액이에요? 올해 당기손익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 옛날 동차 때 현금흐름표 문제 풀어봤었는데, 문제에서 수정후 시산표 자료를 주고 올해 배당액을 물어봤다고. 올해 말에 수정후 시산표를 주고 올해 배당액을 물어봤는데, 그때 올해 당기순이익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올해 당기순이익 고려하면 안 돼. 여기에는 아직 올해 당기순이익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원리에서는 이렇게 자산 빼기 부채에서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자본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회계처리 있어 없어? 있죠. 요 회계처리 뭐라고 그래요? 장부 마감 회계처리라고 하지. 그래서 되게 중요해, 장부 마감이. 나 봐봐요. 오늘은 책 안 나가고 회계원리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봐요. 나를 믿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장부 마감의 회계처리를 해봐야 돼. 장부 마감이 뭐예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다음 연도로 보내는 행위고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드는 행위를 장부 마감이라고 그러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해 안 해? 굳이 안 해. 분계장에서 그냥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물론 다 모아서 기말 잔액을 차기 2월 보낸 다음에 기초 2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해. 자산과 부채, 자본은 장부 마감 분계를 안 해. 뭐만 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드는 분계만 한다고요, 장부 마감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매출 100원 써줘. 그럼 어떻게 돼? 분계장에서 매출 지워지지? 여기 뭐가 와? 보자기. 손익을 모아놓는 임시계정. 집합손익으로 100원 오죠? 그 다음 뭐 해줘요? 급여 50원 써. 그럼 여기 어떻게 모아? 보자기. 집합손익으로 50원 기재하지? 이렇게 하면 급여가 사라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자비용 있었으니까 이자비용 20원 지워. 그럼 분계장에서 다 사라지고 여기 뭐가 와? 집합손익이 20원 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장부 마감 분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서 뭐만 해? 수익비용만 해. 수익비용을 0으로 만드는 분계가 장부 마감 분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집합손익이 얼마 남아있어요? 30 남아있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집합손익도 지워야 되니까 집합손익 30 지워지면서, 정확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이익잉여금이라고 쓸게요. 이익잉여금으로 30 가잖아. 그래서 2차 연수서 문제 보면 가끔씩 이런 거 있죠. 자본에서 당기손익 회계 처리하시오. 당기손익 회계 처리가 뭐야? 이거예요. 이거 한 줄 쓰면 돼. 다 모아서 집합손익이 이익잉여금 가니까 요게 장부 마감 분계고 요게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자, 장부 마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장부 마감. 이 회계 처리 네 줄의 결론이 뭐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대답 못하는 게 차이 좋아요. 모르는 걸 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떤 교수님 책들 보면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집합손익 안 쓰고 어려울까봐 그냥 여기다 바로 이익잉여금 100 쓰고 여기다 이익잉여금 50 쓰고 여기다 이익잉여금 20 쓰는 책도 있어. 그럼 자, 이렇게 했어. 이제 알겠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야? 수익이 발생하면 결국에 장부 마감 과정에서 자본이 늘어. 비용이 발생하면 결국에 장부 마감 과정에서 자본이 줄어. 그래서 우리 시산표 모양을 보면 사실 여기 자산 있고 여기 부채 있고 여기 자본 있고 여기 수익 있고 여기 비용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만큼이 기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자본이라고. 이만큼이 사실 다 자본이야. 기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그래서 올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이 늘고
올해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이 줄어요. 장부 마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전환사채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기중에 복합금융상품, 기중에 전환사채가 전환했대. 그럼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뭐 있겠어요? 자본금 주발초가 있겠지? 근데 기중에 일부 전환됐대. 그럼 자본금 주발초 말고도 뭐가 또 발생해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요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해당되는 연도의 전환사채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친, 아니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자본금 주발초만 쓴다고요. 나보고 이자 비용 왜 고려했냐고, 오타 아니냐고 그래요. 야, 이제 교재 오타가 웬간해서는 없다 진짜. 학생이 틀린 거다. 그럼 기중에 일부 전환사채가 전환됐을 때 해당되는 거래 자체가 해당되는 연도의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면 전환 시점에 자본금 주발초 외에도 모두 해줘야 돼? 이자 비용도 고려해 주셔야 돼. 왜 이자 비용도 기말에 집합 손익을 타고 자본을 줄일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니 왜 자본 물어봤는데 수익과 비용을 왜 고려하냐. 그럼 장부 마감도 모르는 거야. 장부 마감 과정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그거만큼 자본이 늘고 비용이 발생하면 그에 그거만큼 자본이 준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가 2장 회계원리, 2장 회계원리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 다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것도 모르셔서 그렇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김에 잠깐만 해볼까? 장부 마감까지 했으니까 이거 알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X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20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인식 안 했대. 그 오류를 X2년 초에 발견했대. 그래서 X2년 초에 오류 수정할 거야. 그럼 오류 수정이니까 소급법 적용하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감가상각비 안 잡았다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0원 오겠지? 여기 뭐가 와야 돼? 이익잉여금이 와야 돼요. 이거 왜 이익잉여금이 오냐고 후배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전년도에 소급법을 적용하니까, 오류 수정은 소급법을 적용하니까 전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더 잡았으면 이것 때문에 당기손익이 마이너스 20일 거고 이것 때문에 이익잉여금도 마이너스 20 가 있겠지? 그걸 지금이라도 반영해야 되니까 여기 이익잉여금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장부 마감해서 영향을 미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회계원리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공무원 회계학 안녕.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중요한 수업은 잘하려고 수업하기 직전에 집중하게 하는 약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잠깐 한 4시간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 그런 거 먹고 그래갖고 잘 안 쉬어요.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쉬는 건 괜찮을까? 야, 나도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인식 하고 싶지. 나도 이거 빨리 문제 풀고 싶지. 나도 중요한 주제도 다 적어 왔는데 여기. 하고 싶지. 빨리 사진 찍으라고 하고 싶지. 하지만 좀 하고 좀만 더 회계 원리를 정리하고 해봅시다. 진짜 우리 이제 유예 시작했으니까 내가 유예 1기만큼은 안 빠지고 전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실력이 언제쯤 느는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예 1기 끝나면 바로 실력이 늘어. 유예 1기 끝난다고 바로 실력이 늘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늘어요. 다시 한번 이게 바닥을 다지는 거니까 보통 2기까지 따라오고 3기쯤 돼야 실력이 늘어요. 왜냐면 제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 피부로 답안지 보면 느껴져요. 애들이 실력이 달라지는 게. 보통 한 3기쯤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사실 3기쯤 되는데 답안지 진짜 개선 안 되고 점수 안 좋은 친구들 있어요. 그럼 진짜 불러서 예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년 한 7월쯤 복도에서 나를 만나는데 내가 아련한 눈빛을 쳐다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유예 1기를 전출해야 돼. 유예 1기 전출하고 2기도 다 보셔야 돼. 생각보다 저희 문제 좋아요. 그냥 가봅시다. 우리 뭐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OCI만 하고 시작. OCI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OCI. 자, 떨린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100원 주고 샀대요. 기말에 120원이었대. X1년 말에. X3년 중에 130원에 처분했대. 떨린다. FV OCI 채무 상품일 때, FV OCI 지분 상품일 때, 토지일 때, X3년도에 NI에 미친 영향, OCI에 미친 영향,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 9개죠?
9개 정확히 구할 수 있을까? 자, 해볼까? 채무상품 이거 얼마예요? 웃어? 얼마냐고? 에? 10? 빨리 해, 빨리 봐봐, 빨리. 에? 얼마예요? 20? 마이너스? 30이죠? 여기 얼마예요? 뭐 마이너스 30이구나. 마이너스 20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30이겠지. 자, 간다. 이거 얼마예요? 주문 상품 얼마야? 30? 0. 여기 얼마예요? 에? 오. 이거 얼마예요? 아니, 뭐 맞추면서 다 당연히 알고 있다는 표정을 쓰면서 이것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예요, 이거? 에? 0?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지? 문제에서 대체를 한다고 할 때가 있고 대체를 안 한다고 할 때가 있을 테니까 대체를 하면 얼만데? 10? 10? 가만 있어봐, 나도 헷갈린다. 10 늘고 대체하면 마이너스 30 아닌가? 30, 플러스 30 아닌가? 자, 학생, 토지 얼마예요? 커피가 마셔지냐 지금? 이거 얼마? 얼마야? 10. 이거 얼마예요? OCI 변동액 0. 이거 얼마예요? 대체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20? 이것도 30이에요. 30일 거야. 잠깐 쉬었다 와서 요거 정리해 볼게요. 쉬겠습니다.